그 재수없는 년이 해주는 밥 먹어서 내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년 손만 타면 밥도 약도 다 독이 돼. 위암 3기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3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완치를 앞둔 어느 날 방문 너머로 시누이와 낄낄대며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막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순간 3년간 흘린 제 피눈물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가 두 사람에게 선언했죠.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빠지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시댁의 처절한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약국에서 오전 시간제로 일하며 고등학생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흔한 주부였습니다. 가끔 약국 진상 손님 때문에 속이 상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 식구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참 감사했죠.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사는 이 맛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2021년의 겨울도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요. 여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길에 붕어빵이라도 사갈까 묻던 사람인데 숨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여보, 나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운전도 못하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사고라도 났어? 우리 엄마가 위암 3기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진짜 위암이래? 어머니 평소에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신 거 그냥 단순한 배탈 아니었어? 오늘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결과 들었는데 종양 크기가 커서 수술도 당장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길어질 거라네. 나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미치겠다. 남편은 덜컥 겁을 먹은 어린애처럼 울먹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깐깐하시고 드센 성격 탓에 저와 살가운 고부 사이는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 팍팍했던 삶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부랴부랴 미국에 있는 아주버님과 서울에 사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핏줄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들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저도 모르게 다 듣고 말았죠. 형, 엄마가 암이시래. 당장 모실 때가 필요한데 형이 한국으로 잠깐 나올 수 있어? 전화기 너머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난색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야, 민호야. 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게다가 나 지금 진급심사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회사에서 연차 하루 빼기도 눈치 보여. 일단 병원비는 내가 넉넉히 보낼 테니까 네가 수연이랑 어떻게 좀 잘 상의해서 해결해봐라. 나 회의 들어가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한다. 참 얄미울 정도로 핑계가 좋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때우겠다는 맏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번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오빠다. 형은 도저히 못 온다는데 네가 엄마 좀 모시면 안 될까? 너희 집은 큰 병원에서도 가깝잖아. 여자가 옆에서 챙기는 게 엄마도 편하실 거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아주버님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매몰찼습니다.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나 맞벌이 하느라 매일 야근에 코피 쏟는 거 몰라? 애들 학원 픽업할 시간도 없는데 아픈 환자를 어떻게 모셔? 나 진짜 도저히 시간 안 돼.
차라리 간병인을 쓰든가 공기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셔.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이야. 오빠 알아서 해. 매몰차게 끊긴 전화기를 들고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 살 길만 바쁘다며 못 모신다는 두 사람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결국 늙고 병든 어머니 곁에 남은 건 가장 만만한 둘째 아들인 남편과 며느리인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도 자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며 끙끙 앓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간병인 쓰자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깨질 텐데 우리 외벌이나 다름없는 형편에 그거 다 감당 못 하잖아. 우리 딸 하나 대학 갈 돈도 모아야 하는데 형이 돈 보태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요양병원은 엄마가 죽어도 가기 싫다고 난리치시니 어떡해. 남편의 처진 어깨와 불쌍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착하지만 매사 우유부단해서 늘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제대로 교통정리 한번 못하던 답답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다니 덜컥 겁도 나고 며느리로서 불쌍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죠. 무엇보다 저에게는 결혼 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약국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보다 전문 간병인 쓰는 돈이 훨씬 많이 들게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느니 의료 지식이 있는 제가 직접 챙기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정고운 정다든 시어머니라도 가족인데 모른 척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긴 고민과 한숨 끝에 저는 큰맘 먹고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실게. 남편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여보, 진짜야? 당신이 우리 엄마 간병해 준다고? 그래. 내가 간호조무사 출신이잖아. 내가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병원비도 아끼고 어머니도 덜 불안하실 거야. 내일 약국 출근해서 일 당분간 쉬겠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릴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내가 당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당신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야. 눈물, 콧물 다 빼가며 우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도리를 다하자. 아프신 어른 모시는 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겠어.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가족이 화목해진다면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기대어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보다 한참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속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말없이 제 손을 끌어당겨 꽉 잡으셨습니다. 항상 제게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시던 분이 오늘따라 거칠고 마른 손을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서진아, 내가 참 면목이 없다. 큰애랑 수연이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나서서 날 걷어주는구나. 내가 내 은혜는 죽어서도 절대로 안 잊을 거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항상 꼿꼿하고 며느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곁을 내주지 않으시던 호랑이 같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약해진 모습과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작은
서운함마저 봄눈 녹듯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곁에서 챙겨드려야죠. 수술 무사히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툭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나면 우리 고부 사이도 다른 집들처럼 진짜 모녀같이 끈끈하고 다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내민 선의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간병의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오신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죠. 병원비 아끼겠다고 호기롭게 간병을 자처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무서웠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물 한 모금만 드셔도 변기통을 붙잡고 모조리 토해내시기 일쑤였어요. 저는 간호조무사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죽을 쓰고 또 쑤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조금씩 나누어 상을 차려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이고 배야. 서진아, 나 죽는다. 새벽 내내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앓는 소리에 저는 선잠을 깨기 일쑤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달려가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밤새도록 문질러 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항암 부작용으로 갑작스럽게 변실금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따뜻한 물로 닦아드릴게요. 이불과 옷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저는 행여나 어머니가 무안하실까봐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뒤처리를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속에서도 제 손으로 직접 빨래를 삶고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곁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됐어. 나도 집안일 도울 테니까 엄마도 잠 좀 푹 자. 딸아이의 속 깊은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씻고 나와 소파에 털썩 눕기 바빴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집에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말로는 고생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 밖에서 돈 버느라 피곤하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말자. 매일 밤 입술을 꽉 깨물며 억울함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달아 없어질 것 같을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한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아니면 나 벌써 저승사자 따라갔을 거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하루를 더 산다. 제 손을 꼭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환자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겠어. 내가 며느리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야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머니는 기분 전환 삼아 낮에
잠깐씩 동네 경로당에 마시를 나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면 이웃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였죠. 저 집 며느리가 글쎄. 아유 쯧쯧. 제 등 뒤로 꽂히는 수군거림과 묘하게 동정하는 듯한 눈빛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미경 언니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꽉 잡고 인적이 드문 놀이터 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잠은 좀 자니? 안색이 이게 뭐야? 환자보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언니, 나 괜찮아. 어머니 항암 초기라서 좀 바짝 신경 쓰는 중이라 그래. 미경 언니는 제 대답에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너 혹시 어머님이 밖에서 무슨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알아?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래? 미경 언니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너 진짜 이 이야기 듣고 상처받으면 안 돼.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너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얼굴과 미경 언니의 심각한 표정이 겹쳐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 발밑에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개밥 같아서 못 넘어간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셔. 게다가 네가 간호사 출신이라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면서 정작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다고 흉을 보시더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멍하니 미경 언니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 어제도 내 손 붙잡고 나 없으면 죽었을 거라고 눈물까지 흘리셨어. 경로당 할머니들이 말 전하다가 오해가 생겼나 보지. 저는 애써 웃으며 미경 언니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유, 이 답답아. 내가 없는 소리 지어내서 너한테 무슨 득을 보겠다고 이러겠니? 네가 하도 불쌍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너도 이제 어머님한테 너무간 쓸개 다 빼주지 마. 미경 언니는 혀를 끌짓 차며 돌아갔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이니까 예민해지실 수 있지. 항암 주사가 얼마나 독한데 입맛이 없으시니 반찬 투정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더 신경 써서 부드럽고 맛있게 해드려야겠다. 저는 바보같이 또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장에 들러 제일 비싸고 싱싱한 살아있는 전복을 사왔던 참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전복을 꺼내 내장을 분리하고 쌀을 불려 정성껏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삼키기 편하시도록 전복살을 아주 잘게 다지고 또 다졌죠. 저와 딸아이는 대충 김치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도 어머니 상에는 맵기 고기 반찬에 영양식을 올렸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질 때쯤 예쁜 그릇에 죽을 담아 쟁반에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문은 아주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중이신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나야 뭐 늘 똑같지. 신우이와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 저에게 하시던 나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날카로운 생기가 넘치는 목소리였죠. 어휴, 말도 마라. 그년이 해주는 밥은 맨날 맹물 같고 싱거워서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아. 내가 아주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고역이라니까. 순간 쟁반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라니. 방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험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값게 동네 병원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간호조무사 주제에 무슨 대단한 유세라도 떠는 양굴어서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아주 동네방네 효부 났다고 소문을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스피커폰으로 해두었는지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도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내 말이 그 말이야. 올케 언니가 무슨 진짜 의료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어쭙잖게 집에서 치료한답시고 고집 부리는데 진짜 속 터져.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엄마가 거기서 그 맛없는 밥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자기 손으로 어머니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신우이가 저렇게 말을 하다니요. 어머니는 신우이의 맞장구에 신이 나신 듯 한층 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년이 너무 재수가 없어. 내가 그 재수 없는 년이 차려주는 밥을 먹어서 병이 안 낫는 것 같아. 그년이 간호한답시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낫던 병도 다시 도지게 생겼다니까. 네 오빠 앞이라서 내가 꾹 참고 불쌍한 척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상 엎었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하마터면 들고 있던 전복죽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대화는 저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휴, 엄마도 참 고생이 많네.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엄마도 당분간은 그냥 참고 받아먹어. 돈 아쉽고 사람 손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알았다. 내가 아주 살기 위해서 억지로 구역질 참아가며 먹어주는 거다.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밥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당신 귀한 딸 집으로 가라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마주하면 사람의 목소리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끔찍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기통을 부여잡고 토하던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던 밤들. 냄새나는 속옷을 맨손으로 빨며 어머니의 건강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 제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쳤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구역질 나는 조롱거리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로 앞이 캄캄하게 흐려지는 와중에도 문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등짝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속이며 등 뒤에서 시퍼런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네가 아니면 나 벌써 죽었어. 제 손을 잡고 불쌍하게 울먹이던 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이 떠오르며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쏠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이중적일 수가 있을까요? 바닥에 식어가는 귀한 전복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누구를 위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온 건지 뼈저린 후회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실체를 다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여동생이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씹어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꽉 쥔 주먹에서 천천히 힘을 풀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져 묻는다고 한들 뱀 같은 두 사람은 또다시 가짜 눈물을 흘리며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착해 빠진 우유부단한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연기에 넘어가 오히려 저를 아픈 사람, 괴롭히는 독한 며느리로 취급하겠지요.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소리 없이 부엌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끓여낸 전복죽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죽처럼 시어머니를 향한 제 마지막 남은 연민과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그 순간 완벽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꽉 부여잡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매서운 분노만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전복죽을 치우면서 수백 번도 더 고민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멱살이라도 잡고 당장 이 집에서 당신 어머니를 내보내라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남편의 대답이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에이, 설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등 뒤에서 그런 험담을 해. 엄마가 아파서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냥 헛소리 하신 걸 거야. 당신이 요즘 간병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그래, 여보. 남편은 보나 마나 무조건 자기 어머니를 감싸고 돌며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여자로 몰아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끝없는 싸움터가 될 테고 결국 상처받는 건 제 자신과 우리 딸 하나뿐이겠죠.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 한서진이라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참는 거야. 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구역질 나는 욕을 하든 내 양심만은 떳떳하게 지키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가 묵묵히 지은 덕은 결국 우리 딸에게 복으로 다 돌아갈 거다.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며 저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가슴속의 불덩이를 눌러 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철저하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나 며느리로서의 연민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대신 간호조무사라는 제 직업 정신 하나만 억지로 남겨두었죠. 단백질과 비타민을 맞춰 환자식을 차려드리고 제 시간에 독한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 진료를 모시고 가는 일. 딱 거기까지만 제 할 도리라고 아주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실 때면 속으로는 헛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지극정성 덕분인지 독한 항암 치료가 기적처럼 효과를 보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차트를 보며 깜짝 놀라며 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식단 관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어머님 연세에 이렇게 종양 크기가 팍팍 줄어드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며느님 진짜 효부상이라도 주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칭찬에 어머니는 사람 좋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고 경로당으로 향하시면 어머니에 가면 속 본색은 더욱 악랄하게 드러났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시니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본격적으로 제 흉을 보는 빈도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이제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부터 마트 아주머니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나날이 매섭고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빌라 주차장 구석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글쎄, 최 부장네 김 여사님이 엊그제 경로당에서 펑펑 우셨대. 그 집 며느리가 간병 핑계로 노인네 통장 돈을 다 빼돌리고 있다잖아. 어머, 진짜로? 간호사 출신이라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면서 병원비 수납할 때마다 뒷돈을 뭉텅이로 챙긴다며. 노인네가 암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걸 약점 잡아서 지 남편 몰래 뒤로 호박씨를 까는 거지. 아유, 겉보기엔 얌전하게 생겨서 안 그런데 사람 속은 진짜 모를 일이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비싼 표적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기력 회복하시라고 사들인 영양제 하나까지 다 우리 부부 생활비에서 피눈물 나게 쪼개 썼습니다.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명절에나 겨우 입막음용으로 몇 푼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뒷돈이나 빼돌리는 파렴치한 도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아주머니들 틈으로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과 입씨름을 해봤자 결국 며느리인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기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짖어라. 내가 당당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3년만 채우면 저 어머니 병도 다 나으실 테고 그럼 나도 이 지긋지긋한 간병인 노릇 끝이다. 그렇게 제 살을 깎아먹고 피를 말리며 버티던 저의 굳건한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 다름 아닌 우리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의 햇살이 아주 좋은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던 딸아이가 갑자기 현관문을 부서져라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가방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너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디 다친 거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아이의 단정한 교복 블라우스는 이미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진짜로 할머니 돈 훔쳤어? 심장이 쿵하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나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딸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딸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끄끄거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반 지민이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아픈 할머니 돈 다 뺏어 쓰고 할머니한테 매일 맹물 같은 밥만 주면서 구박하는 나쁜 년이라고 흉봤대. 반 애들 다 듣는 데서 나한테 늙은 할머니 돈이나 훔쳐 쓰는 도둑년 딸이라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싸웠는데 지민이가 우리 할머니가 직접 울면서 한 말인데 왜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나를 밀쳤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모욕과 더러운 험담은 어떻게든 제 양심으로 꾹꾹 누르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금쪽 같은 딸이 동네방네 도둑년의 딸로 조롱받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참고 버틴 며느리의 도리가 결국 죄 없는 제 딸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대신 온몸의 핏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이 무섭도록 맑아졌습니다. 저는 서럽게 울고 있는 딸의 뺨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젖은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울지 마. 엄마가 결백하다는 거 우리 하나는 확실히 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남의 돈에 손댄 적 없어. 딸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예쁜 딸 울린 사람들, 엄마가 이제부터 절대 가만 안 둬. 저는 아이를 다독여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보는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알량한 자비도 더 이상의 멍청한 도리도 제게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이 미친 연극을 끝내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겨우 달래서 방에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치마를 툭 던지듯 내려놓고 그 앞에 똑바로 섰죠. 여보, 당신 당장 일어나서 내 말 똑바로 들어. 남편은 감고 있던 눈을 부스스 뜨며 아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아, 왜 그래?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깨지고 와서 엄청 피곤해.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저는 참았던 숨을 깊게 몰아쉬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말들을 거침없이 토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동네 경로당에서 내 욕하고 다니시는 거 알아? 내가 간병 핑계로 당신 어머니 돈 다 빼돌리는 도둑년이라고 소문을 내셨어. 오늘 하나가 학교에서 지민이한테 도둑년 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와서 짐승처럼 엉엉 울었단 말이야. 남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분노나 놀라움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아주 피곤하고 예민한 여자로 취급하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있냐?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 등 뒤에서 그런 몹쓸 소리를 해. 네가 요즘 간병하느라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헛것? 내가 엊그제 당신 여동생이랑 어머니가 통화하는 것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 밥이 개밥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셨어. 내가 재수 없어서 났던 병도 다시 도지게 생겼다고 당신 시누이랑 둘이서 아주 낄낄거리며 나를 비웃었다고. 제 입에서 시누이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은 아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진짜 왜 이래? 동네 노인네들끼리 떠들다 보면 말에 살이 붙는 거지. 그걸 고지곳대로 믿어?
그리고 수연이가 미쳤다고 지 엄마 살려주는 옳게 욕을 해? 당신 진짜 요즘 피해망상 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피해망상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아내의 피눈물보다 제 핏줄을 감싸고 도는 저 맹목적인 이기심에 치가 다 떨렸죠. 당신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나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왔는데도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남편은 자기 머리를 벅벅 극적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혹시라도 말실수하셨을 수도 있잖아. 건강한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밤중에 사람 달달 볶아야 속이 시원해?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시누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지 않은 제 자신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저만 피해망상에 빠진 미친 여자가 되어버린 꼴이었죠. 그래, 당신은 끝까지 당신 엄마 편이구나. 됐어. 다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그날 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아주 차갑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토록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가 조금 보였는지 아침부터 슬금슬금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부엌 쪽에 서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 속은 좀 어때? 아침 약은 드셨어? 어머니의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냐, 우리 아들 왔니? 서진이가 죽을 부드럽게 잘 써줘서 한 그릇 다 비웠다.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넌지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동네에서 서진이 얘기 좀 도는 거 알아? 서진이가 엄마 돈 다 뺏어 쓴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엄마가 경로당에서 사람들한테 무슨 실수라도 하셨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아주 펄쩍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소름 돋는 명령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미쳤다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욕을 하니. 서진이 아니었으면 나 벌써 무덤 속에서 썩고 있을 거다. 어떤 처죽일 것들이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그런 몹쓸 헛소문을 퍼뜨린데 내가 당장 경로당 쫓아가서 그년들 머리채라도 다 뽑아놓을 거다. 가슴을 팡팡 치며 억울해하는 어머니의 신들린 연기에 남편은 단박에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거봐, 엄마. 내 말이 맞지? 서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헛소문 듣고 오해한 거라니까. 내가 엄마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아주 펄펄 뛰었어. 남편의 실없는 웃음소리에 어머니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방심하면 꼭 무의식 중에 숨겨둔 본심이 튀어나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평소에 그년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사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물 끼얹은 듯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숨막히는 정막이 1초, 2초 흘렀습니다. 그년이라는 상스러운 단어가 어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년이라니? 어머니도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고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말이 헛나왔다. 그애 우리 서진이 말이다. 아이고, 내가 요즘 약에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어머니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며
헛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찰진 욕설이 아주 선명하게 꽂힌 뒤였죠. 저는 차가운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안방 방문이 열리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굳은 표정의 남편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저와 남편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분명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의 선량한 가면에 처음으로 쩍하고 금이 간 것을 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소에 무의식 중에 며느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저를 얼마나 하대하고 살았는지 그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들통이 난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게 다가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다고, 내가 바보같이 우리 엄마 연기만 믿고 당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기대는 이번에도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내 제 매서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자기 서재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나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일게. 비겁한 핑계를 대고 방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자 아내를 지키는 대신 모른 척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어머니의 만행을 알고도 침묵으로 묵인하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로 저는 마음속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마저 아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입방아도, 시누이의 교활한 부추김도, 남편의 비겁한 방관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상처도 받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 징그러운 진흙탕 같은 시댁 구덩이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 길은 제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굳게 닫힌 서재문을 차갑게 노려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당신들이 나를 호구로 안다면 기꺼이 그 호구 역할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지. 제 눈빛은 이미 예전에 순진하고 착해 빠진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으로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을 본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오직 서늘한 겨울바람만 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시어머니를 향한 알량한 연민도 모두 깨끗하게 지워버렸죠. 저는 오로지 제 자신과 우리 딸 하나만을 위해 철저히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의식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의 시간은 제 뼈와 살을 갉아먹었지만 그 대가로 시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독한 약을 견뎌내며 빠졌던 머리카락도 제법 풍성하게 다시 자라났고 얼굴에는 제법 혈색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주치 선생님도 병원 진료 때마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져서 이대로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관에 판정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옆에서 며느님이 밤낮으로 지극정성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관해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앞이라서 또 제 손을 덥석 잡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셨죠. 아이고,
우리 서진이 아니었으면 저 벌써 땅속에 묻혔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가짜 눈물에 속아같이 코끝이 찡해졌을 텐데 이제는 구역질이 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영혼 없는 얼굴로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제발 완치 판정만 받아라. 그날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당장 끝장이다. 저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X자를 쳐가며 그날이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시누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비치던 사람이 양손에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의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생색이나 내려온 것이 뻔했습니다. 시누이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주 호들갑을 떨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세상에 얼굴색이 완전히 돌아왔네. 이제 진짜 다 나은 것 같아. 완전 다행이야. 시누이의 요란한 목소리에 어머니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가식적인 모녀의 상봉을 아주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오셨으니까 두 분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저녁에 드실 반찬거리 좀 사러 마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를 비켜주자 시누이는 얄밉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저녁은 제가 쏠 테니까 맛있는 걸로 넉넉하게 장 봐오세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마트로 향하던 길, 저는 그만 아차 싶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겁니다. 핸드폰 결제도 안 되는 낡은 폰을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을 나선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주 조심스럽게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거실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가 마트에 간 줄 알고 아예 안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로 나와 수다를 떨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엄마. 이제 몸도 다 나았으니까 올케 언니 그만 부려먹고 요양원 좋은 데로 들어가. 아니면 차라리 내 집으로 오든가. 내가 올케 언니 눈치 보여서 엄마 보러 오기도 힘들잖아. 이제 올케 언니한테 더 신세지지 마. 시누이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에 저는 현관에 선 채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제 인내심의 밑바닥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재수 없는 년한테 계속 얹혀 살아? 은혜요? 무슨 얼어 죽을 은혜야, 개뿔이지. 그 재수 없는 년이 간호해서 내 병이 안 낫고 이렇게 오래 간 거야. 그년 손만 타면 아주 밥도 약도 다 독이 돼서 넘어오지를 않는다니까.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엄마. 언니가 뭐 대단한 유세 떠는 것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아주 속이 터졌어. 이제 엄마 몸도 다 나았으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 두 모녀는 아주 신이 나서 손뼉까지 쳐가며 저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커녕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헌신했던 제 피와 땀이 저들의 입에서 독과 저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근 듯 아주 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당신들의 바닥이 바로 거기였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장바구니를 바닥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깔깔거리던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딱 멈췄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아주 느릿하고 일정한 보폭으로 거실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과일을 깎아 먹던 두 모녀가 저를 발견하고는 흡사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려던 사과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신우이는 깎고 있던 과도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올케 언니. 언제 들어왔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지갑을 놓고 가서 다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평온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그게 아니야. 네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수연이가 헛소리를 하길래 내가 장단 좀 맞춰준 것뿐이야. 내 속마음은 안 그런 거 너도 잘 알잖니.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변명을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신우이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번갈아 가며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련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빠지겠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며 따지는 며느리의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제가 너무나도 차분하게 쳐내버리자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겁니다. 저는 그 굳어버린 두 사람을 향해 아주 작고 서늘한 조소를 날려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노예 연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제 마지막 인사이자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오늘 불로 빠지겠다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둔 채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행동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짝에 자석으로 찰싹 붙여두었던 어머니의 투약 스케줄표부터 미련 없이 떼어냈죠. 그리고 싱크대 찬장과 냉동고를 열어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따로 만들어 두었던 환자용 저염식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가차없이 처박는 제 손길은 아주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밤새 틀어두던 가습기 전원 코드를 쑥 뽑아버렸습니다. 서랍에 고이 모아두었던 병원 진료 기록지와 보험 청구 서류들을 빈 파일 하나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찰거머리처럼 얼어붙은 채 제 행동을 멍하니 지켜보기만 할 뿐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저는 3년간의 지독했던 제 헌신의 흔적들을 아주 깔끔하게 시스템 단위로 삭제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 어머니 병원 예약 날짜랑 약 먹는 시간 정리한 파일이야. 이제부터 당신 어머니 병수발은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이 알아서 해. 나는 오늘부로 완전히 손 뗐으니까.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주 매섭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재수 없는 년이 해주는 밥 먹고 병 도질까봐
내가 아주 친절하게 먼저 비켜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 남편은 헐레벌떡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주 달게 잠을 청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잔 참으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니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밥이 개밥 같다며 욕을 하셨으니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으셨나 봅니다. 잘됐다. 아주 잘됐어. 나도 그년이 해주는 맹물 같은 밥 아주 지긋지긋했어. 수연아, 네가 내일 맛있는 전복죽 좀 사와라. 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하며 제 보란 듯이 떵떵거리셨죠. 시누이도 지지 않고 콧소리를 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엄마, 내가 올케 언니보다 훨씬 더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그 알량한 허세와 호기는 딱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결코 입으로 떠드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매일 시간에 맞춰 챙겨 먹어야 하는 수십 알의 독한 항암약부터가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약을 챙겨줄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무슨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도통 헷갈려 하셨습니다. 민호야, 이 하얀 약이 식전이냐, 식후냐?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지금 출근 늦었으니까 서류철 보고 엄마가 대충 챙겨 드셔. 아침마다 안방과 현관을 오가며 날 선 고함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정기 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수납부터 검사되기까지 척척 해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연차를 낼 수 없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누이에게 다급하게 SOS를 쳤죠. 수연아, 오늘 엄마 병원 가는 날인데 네가 좀 모시고 가라. 오빠 미쳤어? 나 이번 주 내내 지방으로 출장 가야 해서 절대 안 돼. 아니, 서진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왜 갑자기 파업을 하고 난리야. 오빠가 언니 좀 잘 구슬려 봐. 야, 네가 엄마랑 둘이서 서진이 욕하다가 딱 걸렸다며. 네가 싼똥이니까 네가 와서 치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핏대를 세우는 남매의 통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주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막상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어머니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구토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겠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 곁에는 그 흔한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민호야,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골아떨어진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만 골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지독한 보살핌이 완전히 사라지자 어머니의 일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대로 된 영양 섭취도 못하고 약 시간도 번번이 놓치다 보니 관의 판정을 앞두고 뽀얗게 좋아졌던 어머니의 안색은 다시 시커먼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병에서 손을 뗀 지 딱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고 발견된 겁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기력이 달려서 그만 바닥으로 고꾸라지신 모양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떠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날 밤 응급실에 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엄마가 아까 잠깐 의식 찾으셨을 때 당신부터 애타게 찾으셨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여보, 제발 병원으로 좀 와줘. 남편은 짐승처럼 엉엉 울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찌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남편을 향해 아주 건조하고 뼈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보고 제발이라고 했어? 난 지난 3년 동안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단 하루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어.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은 3년 내내 매일매일이 제발이었어. 당신 어머니, 당신이 낳았어? 아니잖아. 당신 핏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살리든 말든 해. 저는 남편의 구차한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 전원마저 아예 꺼버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뻥 뚫린 듯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제 목을 옥죄던 그 징그러운 쇠사슬을 드디어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낸 밤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동네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쫓겨나듯 입원하셨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맞벌이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치는 시누이나 자기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남편이 집에서 중환자를 돌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던 그날 밤 이후로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려도 제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알아서 모셔. 그렇게 제 손을 떠난 시댁 식구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삶은 3년 전에 찬란했던 빛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었죠. 저는 당장 동네 약국 원장님께 연락해 파트타임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나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머, 서진 엄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었는데 요즘은 완전 아가씨처럼 뽀얘졌네. 약국에 오시는 단골 아주머니들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와 예쁜 카페에 앉아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실컷 수다도 떨었습니다. 딸아이가 제품에 안기며 깨르르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이 아주 말끔하게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저는 오롯이 저 한서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맘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처박힌 시어머니의 병실은 하루하루가 전쟁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남편이 징징거리며 보내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죠. 남편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간병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오히려 시어머니를 달달 볶으며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을 왜 안 먹어? 수저로 떠먹여주는데도 다 뱉어내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와서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자기가 떠먹여주는 미음 온도를 못 맞춰서 시어머니 입천장을 다대게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밤을 새우며 소화 잘 되는 온갖 영양식을 대령했을 때는 맹물 같다고 투덜거리시더니 이제는 진짜 맹물만도 못한 아들놈의 병수발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주 입만 살아서 얄밉게 나불대던 시누이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전복죽 사들고 매일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면회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비싼 옷에 냄새 배인다며 병실 문가에 삐딱하게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저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연이가 병원 왔는데 엄마 기저귀 한번 갈아달라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 자기 비위 약해서 토할 것 같다고 바쁘다는 핑계 대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라. 엄마가 수연이 가는 뒷모습 보고 펑펑 우셨어.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서 우리 집안이 완전 박살나고 있어. 당신이 제발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당신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저는 아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팝콘이라도 튀겨 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지극정성으로 겨우간에 판정을 앞두고 있던 시어머니의 건강은 낯선 요양병원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따로 불러 아주 무섭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군요. 보호자분, 도대체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거의 다 없어졌던 암 수치가 다시 펄쩍 뛰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도대체 집에서 간병하시던 며느님은 어디 가시고 환자분이 저렇게 혼자 당치되어 있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의 불호령에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고 징징거렸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제 빈자리의 무게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딸과 성질만 부리는 무능한 아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서진아. 우리 며느리 서진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일같이 애원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며느리 좀 불러주세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님, 어머님이 너무 애타게 찾으시는데 면회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아주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집안이랑 연 끊은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아들이랑 딸이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전화를 뚝 끊어버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찌릿찌릿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재수없는 년이 차려준 밥 먹고 병이 안 낫는다더니 이제 진짜 재수없는 게 뭔지 똑똑히 맛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브런치를 먹고 남편이 보낸 애원하는 카톡은 읽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죠. 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엉망진창인 시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의 억울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제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아주 몹쓸 습관 하나가 남아있긴 했습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도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벽시계로 향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후 항암약 드실 시간이네. 미음 드시고 소화시키실 시간인데. 간호사 출신의 빌어먹을 직업병이자 3년 동안 몸에 새겨진 지독한 흉터 같은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나 용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내 피와 살을 깎아가며 그 사람을 살려놓았는지 제 스스로를 증명하는 서글픈 흔적일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시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2번 다시 그 구역질 나는 진흙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은 동네 이웃을 건너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관의 판정을 코앞에 두었던 암세포가 다시 독버섯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놓고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무의미합니다. 당장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죽음의 공포가 뼈저리게 실감 나셨나 봅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헐떡이는 목소리로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민호야, 서진이 좀 불러다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서진이한테 전해다오. 그의 손길 한 번만 다시 닿으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며느리 좀 데려와라, 제발.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 타령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약국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문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은 퀭하고 턱수염은 덥룩하게 자란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죠.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길바닥이라는 것도 잊은 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진짜 천하의 몹쓸 놈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훌쩍 넘도록 남편이 이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죽어가. 의사 선생님이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 엄마가 의식 잃기 전에도 당신 이름만 불렀어.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병원에 같이 가주라. 하지만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보는데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말했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살리든 말든 하라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저희 집 현관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항상 콧대 높게 굴며 저를 무시하고 얄밉게 굴던 시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시누이는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한테 맹물 같은 밥 먹는다고 바람 넣은 거 나야. 엄마가 언니 흉볼 때 옆에서 신나서 맞장구 치고 언니 무시한 거 다 나라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언니한테 엄마 짐 다 떠넘기고 나 편하게 살려고 그따위 몹쓸 짓을 했어. 언니 제발. 내가 그동안 언니 무시하고 아랫사람 부리듯 한 거 다 사과할게.
우리 엄마 저러다 진짜 숨 넘어가. 오빠랑 나랑은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제발 한 번만 엄마 좀 살려줘. 내가 언니 평생 종노릇 할게. 바닥을 기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신우이의 꼴을 보니 속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 병실에서 똥오줌 받아내는 현실을 맞닥뜨리고서야 제 발밑에 기어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엎드려 우는 신우이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면 저한테 남는 건 뭐죠?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들한테 나는 그저 피 뽑고 살 깎아서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구석에 처박아 버리는 도구였어. 병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하고 낄낄대더니 이제 와서 당장 죽게 생기니까 아쉬워요? 당신 엄마 목숨은 그렇게 귀하면서 내 피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신우이는 제 차가운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 쓰고 버렸으면 끝이야. 이제 당신들 손으로 똑똑히 지켜봐. 당신들이 뱉은 그 구역질 나는 말들이 당신들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저는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신우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지만 저는 아주 평온하게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웠는데도 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달아나고 자꾸만 옛날 생각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새 변기통을 붙잡고 토하시던 시어머니의 앙상한 등짝,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서지나 부르시던 그 마른 손의 감촉, 그 구역질 나는 배신감 속에서도 제 몸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보살폈던 환자에 대한 간호사 출신의 본능적인 연민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게 외면하면 시어머니는 정말 오늘 내일하며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써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귓가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모르게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청춘을 갈아 넣었던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병실 복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 시어머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병실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관의 판정을 앞두고 혈색이 돌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는 남편이 쭈그려 앉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라비틀어진 손이 허공을 더듬거리며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만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죠. 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마른 손을 다시 잡아줄 마음은 추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정심에 흔들려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다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도구로 전락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 끔찍한 사슬을 내 손으로 다시 찰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뿌린 씨앗, 스스로 거두는 거니까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고는 병실 창문에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맞으며 병원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두웠던 밤하늘이 걷히고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드디어 완벽한 해답을 찾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과 시누이를 식탁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서는 제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고 있었죠. 저는 미리 작성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보면 몰라. 당신 어머니 전문 간병인 고용계약서랑 비용 분담표야. 이제부터 간병은 전문가한테 맡겨. 비용은 당신이랑 아가씨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해. 나는 일주일에 딱 2번, 2시간씩만 면회객으로 갈 거니까. 제 단호한 통보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여보, 당장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를 나보고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우리 형편 뻔히 알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대출을 받든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뛰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 어머니 목숨값인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그동안 내가 내 피와 살을 갈아 넣어서 아껴준 돈 아주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 당신들 뼈 빠지게 벌어서 직접 그 무게 감당해봐. 옆에서 찔끔찔끔 눈물만 짜고 있던 시누이가 다급하게 남편의 말을 자르고 나섰습니다. 오빠 그만해. 알았어, 언니. 내가 낼게. 나도 내 목 정확하게 낼 테니까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언니가 일주일에 2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봐 준다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시누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노예 부리듯 하던 콧대 높던 시누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죠.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는 통쾌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베테랑 간병인 여사님이 어머니를 아주 깔끔하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저를 향해 뻗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가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거리를 두고 앉았죠. 서진아, 우리 며느리 서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짜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원망 안 해요. 근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 쓰면 버려도 되는 쓸모없는 도구가 아니라 숨쉬고 감정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제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가.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니 어쩌면 영영 듣지 못할 줄 알았던 진짜 사과 말이에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들바들 떨리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아주 가볍게 잡아드렸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확실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놓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제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병세는 기적처럼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물론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식적인 고부 사이로 돌아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는 아주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의 작고 볕이 잘 드는 상가에 저만의 작은 꽃집을 하나 열었거든요. 간판에는 다시 봄이라는 예쁜 이름을 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시장에 나가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싱싱한 꽃들을 한 알음 안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꽃꽂이를 하다 보면 지난 3년의 끔찍했던 시간은 아주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딸 하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꽃집으로 달려와 제잘제잘 수다를 떨며 제 든든한 조수 역할을 해준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요새 진짜 예뻐졌어. 나 엄마 꽃집에서 나는 냄새 너무 좋아. 딸아이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꽃집 마감 정리를 하는 제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남편은 예쁜 편지 봉투 하나를 제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더군요. 이게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도망치듯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식탁에 앉아 편지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이제야 용기 내서 적어봐.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당신은 우리 집안의 도구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사람이야. 그동안 당신 귀한 줄 모르고 바보같이 굴어서 정말 미안해. 나 아직 한참 부족한 놈이지만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사랑해, 서진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풋하고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징그럽게 속을 썩이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구제불능은 아니었나 봅니다. 비로소 아내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니까요. 저는 다 읽은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 속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봄바람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도 희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한서진의 이름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